2023년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 건물 3층,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방 안에서 26살 청년 강민우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중고로 산 노트북 한 대와 종이에 빼곡히 적힌 명단들, 그리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민우의 손이 떨렸다. 아니, 정확히는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11월 중순의 찬 기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지만 방 안은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후텁지근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만들어낸 열기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담배를 끊은 지 일주일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니코틴이 절실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목소리를 맑게 유지해야 했다. 그것이 이 일의 기본이었다. 민우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대본을 복기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시나리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멘트, 공포와 긴박함을 조성하는 화법, 지난 이틀 동안 반복해서 연습한 내용들이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째였다. 정확히는 오늘이 세 번째 실전이었다. 첫날은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두 번째 날은 상대방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다가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도. 집중해. 그냥 대본대로만 하면 돼. 민우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오늘의 타깃 명단이 있었다. 70대 이상 고령층 15명. 모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었다. 명단 옆에는 각자의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재산 규모, 가족 관계, 거주지. 어디선가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였다. 민우는 명단의 5번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박순애, 74세, 서울 강서구 거주. 예금 추정액 8천만 원.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자 둘. 하지만 모두 따로 살고 있었다. 완벽한 타깃이었다. 전화를 걸기 전 민우는 잠시 그 이름을 응시했다. 박순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인 사람. 74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지금 자신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민우는 그 감정을 재빨리 밀어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다급한 현실이 있었다. 밀린 월세 석 달치, 독촉장이 쌓여가는 카드 빚, 그리고 무엇보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민우는 허공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것이 변명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자기 합리화인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내일 당장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발신자 표시는 이미 조작되어 있었다. 상대방 화면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글자가 뜰 것이었다.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우의 심장이 그 신호음에 맞춰 뛰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맑고 또렷했다. 74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는 목소리였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준비된 대본을 떠올렸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팀입니다. 박순애 고객님 맞으십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쓰는 것 같았다. 그 자신도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말투가 흘러나왔다. 네, 제가 박순애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고객님,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본대로였다. 공포를 조성하고 긴박함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 민우는 기계적으로 준비된 멘트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요? 어디 아파요?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긴박한 사기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고객님, 지금 상황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어야 해요. 젊을 때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민우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었다. 사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사기꾼의 건강을 걱정하다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대본으로 돌아가려 했다. 고맙습니다만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고객님 계좌가. 그래, 알았어요. 그런데 밥은 먹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끼니 거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해요. 위장 상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전화선 너머 박순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연락한 아들에게 하는 말투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민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지쳐 있네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금융감독원이면 공무원인가? 요즘 공무원들도 야근 많이 한다던데.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지금 이 사람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나왔다. 민우는 숨을 고르며 다시 시도했다. 대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님, 아니 고객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로 수상한 거래 내역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편하면 그렇게 불러도 돼요. 어차피 손잡벌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민우의 손이 멈췄다. 부모님. 그 단어가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아버지는 민우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혼자 투병 중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이건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다. 끊어야 했다.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다음 타깃으로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어머니, 자주 뵈러 가요? 아, 요즘은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가요. 거짓말이었다.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볼 면목이 없어서였다.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런 일까지 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줄 수 없었다. 그럼 전화라도 자주 해요? 가끔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사실 지난 2달 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통화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어버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였다. 젊은이,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박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살짝 쓸쓸함이 묻어났다.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어머니도 지금 이런 마음일까? 아들이 왜 전화를 안 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하며 혼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 할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일이 있어서 민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붙잡았다. 잠깐만요. 젊은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공무원 시험 볼까 고민하더라고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을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진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 그럼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야근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체력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야근이 많은 직장은 피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자식 자랑을 하는 모든 부모가 그렇듯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민우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할머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귀한 시간 뺏었네. 그래도 젊은이 꼭 기억해요. 감기약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밥 꼭 챙겨 먹고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하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 걱정이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알았죠? 네. 민우는 간신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명단을 내려다보았다. 박순애. 그 이름 옆에 적힌 정보들. 예금 8천만 원. 그 돈이 할머니의 평생 모은 돈일 것이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혹시 모를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서 모은 돈. 그리고 자신은 그 돈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하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5개나 떠 있었다. 모두 지난주에 온 것들이었다. 민우는 그 알림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원룸의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박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밥은 먹었어요? 감기약 먹고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하세요.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새벽 4시. 민우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불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 전화하면 어머니가 놀라실 것이다. 새벽에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하실 것이다. 민우는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대신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전화 못했어. 미안해. 건강 챙기고 약 잘 챙겨 먹어. 조만간 내려갈게.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조만간 내려간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언제 내려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결국 민우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기를 덮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색빛 여명이 도시를 조금씩 밝혀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따로 없었다. 그저 그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공원을 가로지르고 이름 모를 골목들을 헤맸다. 출근길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향하고 있었다. 민우만이 방향 없이 떠돌고 있었다. 1시간쯤 걷다 보니 작은 공원 벤치에 이르렀다. 민우는 그곳에 주저앉았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몇 명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걷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우의 시선이 한 할머니에게 머물렀다. 혼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할머니였다. 그 모습이 왠지 어제 통화했던 박순애 할머니처럼 느껴졌다. 혹시 저 할머니도 연락 없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공원에 나왔어?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그냥 산책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일에 치여서 산책도 못하던데. 여유가 있네 그려. 직업이 뭔가?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직업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전화사기꾼, 보이스피싱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잠깐,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취업이 어렵다지. 우리 손자도 대학 졸업하고 1년째 취업 준비 중이야. 자네도 힘내게. 기회는 분명 올 거야. 할아버지의 격려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은 격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다. 원룸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휴대전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그대로 놓여있는 것들. 그 옆에는 여전히 타깃 명단이 펼쳐져 있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명단을 바라보았다. 15명의 이름. 각각의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을 것이었다. 박순의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조부모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우가 사용하는 개인 전화가 아니라 이 일을 소개해준 조직의 연락책 번호였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어제 실적이 없어? 15명 명단 줬는데 한 건도 안 됐잖아.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다들 경계심이 심해서 변명 듣자는 게 아니야. 오늘까지 최소 2건은 올려. 안 그러면 당장 나가. 네, 전화가 끊겼다. 민우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2건. 최소 2명의 노인을 속여서 돈을 빼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26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민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작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설렘, 경영학을 전공하며 꿈꾸었던 미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었다. 성적은 떨어졌고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학년 여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민우는 급히 시골로 내려갔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결국 휴학계를 냈다. 복학은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주유소,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가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번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나갔다. 빚은 계속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 이자, 생활비 카드 빚,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받았던 사채. 어느새 민우는 빚더미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한 달 전 SNS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월세를 2달째 밀리고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민우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내는 일. 민우는 그 일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단 한 달만 빚을 정리할 만큼만 벌고 그만두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첫날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전화조차 걸지 못했다. 둘째 날은 상대방의 추궁의 말을 더듬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셋째 날, 박순애 할머니를 만났다.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펼쳤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민우와 어머니였다. 민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의 사진.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래도 저녁이면 셋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다. 민우는 그 시절의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민우를 키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청소, 설거지, 무엇이든 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민우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민우만 잘 되면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민우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서울은 너무 비쌌고 돈이 없는 학생은 소외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졌다. 민우의 세계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지갑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위의 명단을 바라보았다. 15명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예금액들. 단 한 달만 빚을 갚을 만큼만 벌고 그만두자. 민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제 박순애 할머니와의 통화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더 이상 이 일을 기계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명단의 6번째 이름. 김영수. 76세. 혼자 거주. 예금 추정액 1억 2천만 원. 민우는 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다. 밥은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하세요. 박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민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노인들은 공원을 산책했다. 그 평범함 속에 자신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를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실망하실 것이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얼굴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할까? 결국 민우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올랐다. 조직의 연락책이 보낸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오늘 실적 어떻게 됐어? 빨리 연락해. 답 없으면 다른 사람 구한다. 민우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무엇을 타이핑해야 할지 몰랐다. 계속하겠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할까? 그때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우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거신 것이다. 민우는 한동안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았다.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민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민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걱정돼서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 민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야, 거기 괜찮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우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무슨 일 있니? 아프니? 아니면 일이 안 풀리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요. 민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다. 엄마도 민우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요즘 엄마가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밤에 꿈에서도 보고. 그래서 오늘은 꼭 전화해야겠다 싶었어. 엄마, 다리는 어때요? 병원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응. 엄마 괜찮아. 약 먹으면서 조심하고 있어. 너무 걱정 마. 그보다 너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일은 구했니? 민우는 대답을 망설였다. 일을 구했느냐는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조만간 괜찮은데 들어갈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었다. 민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내 나이 때 힘든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민우는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어머니의 격려가 민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신은 똑똑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았다. 지금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니? 민우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도 보고 싶다. 민우야, 조만간 내려올 수 있겠니? 네, 시간 나면 내려갈게요. 그래, 내려오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고등학교 때 그거 제일 좋아했잖아.
민우는 그 말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좁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먹던 저녁.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엄마, 사랑해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은 후 민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우는 책상 위의 명단을 다시 바라보았다. 15명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정보들. 갑자기 그 명단이 다르게 보였다. 이들도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였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박순의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 걱정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었다. 아들이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하며 매일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단 속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바쁠까봐 참고, 보고 싶지만 폐 끼칠까봐 혼자 견디는 사람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 민우는 명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15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조각나서 책상 위에 흩어졌다. 명단을 찢은 후 민우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조직의 연락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협박을 받을까? 아니면 위협을 당할까? 민우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죄송합니다. 이 일 못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돈을 벌 기회도 빚을 갚을 방법도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민우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곧 답장이 올 것이었다. 아마도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올 것이고 협박이 이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민우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때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우 씨, 저 박순애입니다. 혹시 어제 전화하신 그분 맞으시죠? 민우는 깜짝 놀랐다. 박순애 할머니였다. 어떻게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았을까? 아니, 그보다 왜 전화를 하신 걸까? 어떻게 제 번호를 어제 전화 끊고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금융감독원에서 왜 저녁 늦게 전화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사기 전화였더라고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들켰다. 할머니가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젊은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질문에 민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신의 형편없는 상황을, 쌓인 빚을, 병든 어머니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젊은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빚이 있으면 갚아나가면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했다.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네, 할머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돼요.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할머니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 어머니한테 꼭 전화하세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네, 할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우는 한참을 울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서 소리 없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두려움,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 울음이 멈춘 후 민우는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명단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한쪽에 모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조직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파일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민우야, 아까 통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니?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결국 그는 조금 다른 말을 택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진짜 올 거야? 네, 정말이에요. 엄마,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준비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민우야, 엄마 진짜 좋다. 전화를 끊은 후, 민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빚, 월세, 생활비.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길에서는 벗어났다. 민우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취업 지원센터, 정부 지원 제도. 찾아보니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았다. 왜 진작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마도 너무 급했고, 너무 절박했고, 그래서 쉬운 길만 찾으려 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근처 고용복지센터로 향했다. 거기서 상담을 받고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당장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채무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민우의 상황을 듣고 개인 회생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약속대로 시골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낮은 집들, 느리게 흐르는 시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마 만에 어머니를 뵙는 걸까? 6개월? 아니, 더 됐을 것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는 민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민우야, 왔니? 엄마. 민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다. 어머니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다. 민우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어머, 우리 아들 많이 컸네. 키가 엄마보다 한참 크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민우야, 어서 들어가자. 밥 다 해놨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우가 좋아하는 밑반찬들까지. 어머니는 아침부터 준비하신 것 같았다. 앉아서 먹어. 많이 배고프지? 네, 엄마. 민우는 밥상 앞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민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우니, 민우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민우는 울면서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천천히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천천히 먹어. 밥을 다 먹은 후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엄마도 알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엄마는 민우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하시며 살아온 손. 그 손이 민우를 키워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서울로 돌아온 민우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정당하게 번 돈이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우는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빚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는 용기를 내어 박순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민우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다. 젊은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사기꾼인 걸 아셨으면서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은요. 내 아들도 한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이처럼 힘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었죠. 민우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그때 내가 아들을 너무 심하게 꾸짖었어요. 실망했다고, 부끄럽다고 말했죠. 아들은 그 후로 몇 년 동안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줬어도, 따뜻하게 안아줬어도 더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젊은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아들 생각이 났어요. 이 젊은이도 분명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꾸짖기보다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고요. 민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이,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해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화를 끊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젊은이,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정말요. 할머니? 그럼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젊은 사람이 놀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민우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우는 물류센터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다.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있었다. 민우는 매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골집을 찾아뵀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민우는 박순애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민우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다.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젊은이, 요즘 젊은 사람들 밥 잘 안 먹는다던데. 밥은 꼬박꼬박 먹어야 해요. 민우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민우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젊은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전화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밥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아들과 최근에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들이 연락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후회를 많이 했죠. 하지만 몇 년 전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응,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손자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젊은이한테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더 자주 웃을 수 있는 날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봄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6개월 전, 그 어두웠던 밤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다. 그때 전화를 끊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박순애 할머니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은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만약 그때 전화를 끊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번 주말에도 집에 갈게. 사랑해. 곧 어머니의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도 사랑해. 조심히 다니고.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이루어야 할 목표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민우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6개월 전 그날 밤 박순의 할머니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다시 일어서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박순의 할머니의 용서와 이해가 강민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민우는 이제 알았다.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밤이 깊어갔다. 민우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감옥 같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의 감사 일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를 바꿔주신 박순의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삶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민우는 그 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한 걸음씩. 그렇게 한 청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잘못에서 용서로 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30분간 전화를 끊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한 할머니가 있었다.